그런데 여기 보세요. DDT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개를 한 거예요. DDT를 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거는 모기 얘기예요. 처음에 여러분 이렇게 먹지 않아도 DDT는 모기가 DDT를 딱 접하는 순간 피부로 DDT가 스며들고요. 처음에 미친 것처럼 흔들흔들 하다가 그 다음 비틀거리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DDT는 모기를 이렇게 죽여버리니까 얼마나 인간에게 좋은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이 모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DDT가 뿌려진 그곳에 새들도 죽기 시작했어요. DDT가 뿌려진 그곳에 나비, 두꺼비네요. 개구리 아니죠. 물고기, 벌. 살충제는 모기, 해충만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이야기를 레이첼 카슨이 쓴 건 아니었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올가 오웬 허킨스라는 분이 레이첼 카슨의 The Sea Around Us라는 그 책에 대한 서평을 쓰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새를 보호하는 가정주부 시민위원회 멤버였거든요. 그분이 레이첼 카슨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레이첼 카슨한테 지금 심각하게 해충뿐만 아니라 새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 뉴욕 시내에 그 벌레가 생겼으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그 안에 DDT를 쫙 뿌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안에서 새들이 죽어서 후두둑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이걸 분명히 글로 써서 사람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레이첼 카슨은요, 정말 그 나라에서는 최고의 작가였기 때문에 요청을 한 거죠. 카슨, 당신이 만약 글을 쓴다면 사람들이 이해를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카슨은요, 의학, 화학, 심리학, 생물학을 오고 가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글을 준비하는 동안에 사실 이 글을 써달라고 요청을 받는 그 순간 레이첼 카슨이 병이 있었어요. 유방암이 있었어요. 여러분, 암에 걸렸을 때 누군가 나한테 부탁을 하면 무슨 생각이 있어요? 무리하지 말아야지. 내가 지금 내 목숨이 중요하지. 이게 뭐 중요하겠나. 하지만 레이첼 카슨은 자신의 병을 그냥 내 개인의 병이 아니고 환경의 문제라고 여겼죠. 근데 그걸 즉시를 쓰지 못하고요. 58년에 요청이 됐는데 그 당시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를 돌보고 결국은 그 연구를 통해서 62년에 이 연구 발표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책을 냈는데 이 책은요, 픽션이 아니에요. 연구서예요. 그래서 이 책이 사람들은 침묵의 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는데 그 안에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좀 버거워하죠. 그런 것들은 전체적인 흐름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선생님이, 레이첼 카슨 선생님이 끝까지 본인이 연구할 적에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걸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늘 가발을 썼고, 그 이유가 뭐냐면 아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사람들이 잘 신뢰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그거 이해하세요? 아픈 사람들의 사회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게으르다고 생각하고요,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도요 그들의 잘못이라고 여기고 신뢰를 하지 않아요. 잘. 그러니까 아픈 사람의 연구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픈데 이런 연구를 하면은 네가 아프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지 그 소리를 들을까봐 끝까지 발병이 났는데 암 발병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은 채 숨긴 채로 이 책을 쓰죠. 그리고 발표를 해요. 근데 그 책에 보면요, 심지어 그러니까 인덱스라 그러죠. 정보 목록만 600개. 그리고 구체적으로 살충제, 노출 사례, 생태계, 위험한 거, 전문 용어는 교수한테 검증받고, 그 다음에 굳이 화학적인 살충제가 아닌 다른 방식의 생물학적인 방식이 있는가 이런 것까지 연구해서 그 책을 아주 만만하지 않은 책을 쓰죠. 바로 그리고서 뭐라 그랬냐면요, 그 책이 나왔다고 처음에
책을 확 내민 게 아니고 신문에 아주 요약해서 세 꼭지의 글을 내보내니까 일단은 살충제 제조사들이 고소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렇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레이첼 칼슨의 이 침묵의 봄 이 책을 쓴 그 출판사가 일단 보험에 가입한 거죠.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책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거는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이는 건데 침묵의 봄의 일부죠. 과학자들은요, 모기만 죽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쫙 퍼지면서 땅으로 내려가고 땅의 지렁이가 또다시 그걸 거기에 이렇게 젖어 있게 되고요. 그 지렁이를 먹은 새들이 결국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걸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모른 척 했다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생태계에 대해서 왜 모른 척을 하냐고 이러면서 그런 글을 썼을 때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문제를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하니까 CBS 리포트라는 이게 토론이죠. 토론장에서 그런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자고 이런 논의의 장을 열었죠. 여러분, 아까 레이첼 칼슨이요, 세 꼭지의 글을 냈을 적에 소위 큰 기업들, 그러니까 살충제를 만드는 큰 기업들이 명예훼손을 고소하겠다 그랬고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오히려 난리를 치면 칠수록 사람들은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죠. 도대체 누가 옳을까?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레이첼 칼슨 책이 더 많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개 토론을 한번 해보자 하고 CBS 리포트 이런 토론의 장을 연 거죠. 레이첼 칼슨 같은 경우는요, 거의 인터뷰나 기자 발표회를 피했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 너무 짧게 내거나 제대로 나가지 않았는데, 그리고 게다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암이 발병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피하다가 유일하게 이거에는 응했다 그래요. 이걸 응했는데 그때 여기에서 등장한 사람이 사회자죠. 레이첼 칼슨이죠. 레이첼 칼슨이 그때 쓴 게 이게 가발이었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치료받느라고 머리가 이제 빠졌고요. 그리고 저 끝에 등장하시는 분이요, 화이트 스티븐슨이라고, 여러분 치사하게 박사님처럼 이렇게 입고 왔잖아요. 나 박사다라고 안경 딱 쓰고 나 고매한 박사다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 이분은요, 공무원이었어요. 여기서 토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화이트 스티븐스가 레이첼 칼슨을 보고 이야기한 거죠. 당신은 과학자도 아니면서, 그게 과학자죠, 레이첼 칼슨이. 근데 뭐야, 박사도 아니면서 이런 표현 쓴 거야.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경험적인 실험도 없이 사실을 왜곡했다고. 그러면서 레이첼 칼슨을 공격한 거야.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레이첼 칼슨이, 아니 땅에 그렇게 엄청난 독약을 뿌렸는데 멀쩡한 생명이 있겠습니까? 라고 응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븐스가 과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인간이 자연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관여하는 것인데, 인간이 통제해야 자연은 밸런스가 맞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왜 화학이나 생물학 등이 등장했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DDT가 과도한 곤충들이나 해충들을 죽여서 자연의 밸런스를 맞춘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심지어 그 당시에는요, 우주선이 등장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랬더니 레이첼 칼슨이 사람이 등장하니까 밸런스가 깨져버렸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흥미로운 건 바로 이 토론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과학자 스티븐슨의 이야기보다 레이첼 칼슨의 이야기에 공감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레이첼 칼슨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제가 그 구절들, 그 당시에 토론에서 등장했던 구절들을 번역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때 정부 관계자한테 당신은 DDT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아시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부 관계자가
모르는데요. 라고 해요. 그걸 보고 있던,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토론 프로 많이 보시나요? 잘 안 보잖아요. 근데 이게 운명이라면 운명인데 그와 동시에 이게 많이 1000만 명이 봤답니다. 그 당시에.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1000만 명이 시청한 이유가 뭐냐면 최초로 미국에서 지구 궤도에 우주선을 쌓아 올렸어요. 그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여러분 축구 때문에 우리가 밤을 새잖아요. 밤 새벽에 해도 축구하는 날은 막 여기저기서 와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날은 어떤 날이었냐면요. 바로 우주선, 이게요 코르돈이라고 그러나요? 코르돈 코퍼가 최초로 우주선 궤도로 올라간 거예요. 지구 궤도로. 이게 뭐냐면요. 지구가 있으면 지구는 어디서든지 떨어지잖아요. 궤도라는 건요. 우주선, 그러니까 지구 궤도 밖에서 중력 영향을 받지 않고 지구 주변을 돌 수 있는 그 궤도에 올라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공위성이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지 않고 그 궤도에 올라가는 그 신기하고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 그 처음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보려고 텔레비를 보는데 그걸 기다리느라고 할 수 없이 토론을 사람들이 다 보게 된 거예요. 1000만 명이 보면서 스티븐슨과 그 다음 레이첼의 논쟁을 본 거죠. 그 다음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요. 국회에 모인 사람들이 한 얘기는 뭐였냐면요. 살충제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자, 대중 토론장에서 레이첼 카슨의 주장들을 한번 볼까요? 좀 더 성숙한 눈으로 자연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들 자신의 문제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연과 인간 둘 중에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정복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엄청난 우주의 작은 일부일 뿐이에요. 우주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등장하겠죠? 그 시대에. 자연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이는 우리 세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미국은요, 핵무기를 떨어뜨렸고 그 다음에 정말 온갖 테크놀로지로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연은 마구 써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날 우주 비행이 이루어질 때 인간이 우주 시대를 연다고 할지라도 오만함보다는 겸손함으로 대해야 하고, 인간이 자연 앞에서 겸손할 때 경의, 원더, 이런 식의 감정의 여지도 있습니다. 원시적인 과학이 가공할 만한 현대 무기로 무장을 한 채 곤충을 향해 총뿌리를 겨누게 되면 사실은 그것은 지구를 향해 들이대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발전을 가지고 자연, 아주 작은 벌레를 향해서 총뿌리를 댈 때 그건 결국은 지구를 향해서 총뿌리를 들이대는 거라는 이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요, 굉장히 뭔가 여러분 과학적인 토론을 해야 되는데 겸손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되게 철학적인 느낌. 철학적인 느낌이 들고요. 얼마나 과학자가 현란한 과학적인 용어를 쓸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얘기할 때,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적에 그렇게 과학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다가 아니고 우리가 우주까지도 등장을 하는 이 순간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그림이 유치해서 죄송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이 자연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바로 이 말이 뭘까요? 제가 이거 쓸 때 이 말이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다. 왜 그러냐면요, 너를 이겨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어. 네가 이 경쟁에서 이기려면 너를 이겨야 돼.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보통 쓰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우리를 이긴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선생님 말대로 이기심,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구체적으로 칼슨이 주장한 것들, 인간이 지구에게 총뿌리를 가하지 않는 방식,
인간이 자연에게 총뿌리를 가하지 않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카스는요, 지금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자연과 그야말로 제3세계를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오만함에 빠져있는 미국에게 지금 미국이라는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라고 하면서 그 CBS 토론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이라는 공간은요, 1달러를 벌기 위해서 아무것도 개의치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지금 왔어요. 지금요, 카톡 같은 경우는요, 아직도 카슨을 비판하는 그 사이트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카슨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기업들은 얼마를 남길까를 생각하느라고 책임감이란 없고요. 그들이 하는 과학은 옳은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잘못된 과학이었고요. 정부는 그러한 기업을 지지하느라고 동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이라는 건 인간의 편의대로 사용하고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카슨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슨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인드라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인드라망 그래서 보통 꼬망딸레부 말해서 망 그러면 불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불교 용어예요. 인드라망, 이런 얘기 좀 빼야 되겠네요. 인드라망이라는 건 여기 보세요. 생물들이 위에서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한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상호간에. 그런데 여러분, 보이는 이 나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아래는 얼마나 연결이 더 큰 세계가 있겠죠? 자연이라는 것과 인간이라는 것들, 이 세계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지금 카슨은 주장합니다. 카슨은 이야기할 적에 내 책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느라고 이 책을 쓴 거예요. 당신들은 DDT를 통해서 모기만 딸랑 죽였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기의 죽음은, 모기가 죽었던 그 죽음은요, 결국은 모두 연결돼서 인간에게 결국은 해악으로 다가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바다도요, 저 멀리 바다 나와 상관없는 심해 깊은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들도 바로 우리와 저 보이지 않는 바닷속에 있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끊임없이 카슨은 이웃 생명체를 따뜻하고 섬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에코페미니즘의 중요한 건 생태계입니다, 여러분. 카슨은요, 바로 그 생태계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연, 그리고 바닷속에 있는 것까지도 사람들에게 연결성을 이야기하죠. 카슨이 이런 이야기를 할 적에 공개 토론을 통해서 인간의 이기심이 아니고 인간의 연결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비판이 엄청 났었습니다. 그 비판 중에 하나가 환경 근본자다. 근본주의자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의 자기가 믿는 신념만 믿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고 사고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철학이 없이 하나의 신념에 매달려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환경 생각만 했지 인간의 이익이나 그 다음에 인간의 발전이나 모든 것들은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생태주의를 여기느라고 다른 것들은 생각지도 않는다. 이게 사실 환경 근본주의자, 생태주의 괴물, 환경 제국주의자, 비슷한 개념이죠. 이렇게 하면서 DDT를 부활해야지 자연에서 인간이 잘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레이첼 카슨이 55살에 죽을 때까지 독신이었어요. 그런데 여자 혼자 살면요, 보통 아주 감정적이고 히스테리컬하다라고 이렇게 평가했어요. 근데 여러분, 레이첼 카슨 하고서 사진을 한번 클릭해보세요. 이미지를 해보면 어쩌면 얼굴이 그렇게 순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랄까, 순한 표정의 그런 사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히스테리컬한 여자. 이렇게 무엇인가 여성이 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가 정당한 정의를 위해서 했다기보다 그냥 히스테리한 여자라고 표현한 거죠. 스핀스터라는 건 이제 혼자 사는 여자. 물레를 짜는 혼자 사는 여자라는 표현이고, 캣 러버라는 표현인데, 캣 러버는 그런 표현이래요. 사실 레즈비언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남자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겠냐. 근데 뭐 그건 모르죠. 뭐.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그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요. 과학자들도 넌 과학자도 아니잖아 하고 비판을 한 거예요. 환경과 암 발생의 개연성을 다룰 때 뭔가 빼먹었지. 어떻게 환경 문제가 암 발생하고 관련이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요, 보통 과학자들이 어떤 회사의 지원을 받고 실험을 하거나 연구 발표를 할 때 보면은 지원을 계속 받으려면 회사에 유리한 것들을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불리한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보통 그냥 빼먹고 생략의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나쁜 경우지만 그런 경우인데, 그런 식으로 레이첼 카슨이 그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 레이첼 카슨이 그러니까 살충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빼뜨렸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말레리아 같은 경우는요, 심각한 병이었고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죽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레이첼 카슨 이후에 말라리아 문제나 DDT를 금지하게 됐거든요. DDT를 금지했는데 수출은 했어요. DDT는 금지했는데 회사는 망하지 않았어요. 외국에 수출하느라고요. 외국에는 여전히 DDT를 사용했다고요. 그래서 아프리카나 혹은 아직도 말라리아 외국에 나가려면 좀 맞는 데가 있는데, 인도나 이런 지역, 아시아 지역에서 DDT가 여전히 퍼져가긴 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레이첼 카슨이 그런 얘기를 해요. 벌레에 대한, 해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약을 쓰지 말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약을 쓰는 방법에서 아까 보면은 모든 것들을 위해서 왕창 뿌려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그런 게 필요하다면 특정 부위에만 이렇게 뿌려서 모은다든지, 혹은요 화학적인 재료가 아니고 여러분 같은 경쟁적으로 다른 생물이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생물들을 잡는 방법이 있거든요. 잡초를 없애는 방법도 그렇고요, 해충을 없애는 방법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모기 잡는 식물도 있는 것처럼 실제로 농부들은 그 방법을 알고,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모기 퇴치제 같은 경우도요, 이게 대안적인 퇴치제가 있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굳이 비판을 좀 하는 거죠. 그리고 남성적인 표현인데요, 사실은 레이첼 카슨의 책을 여러분들 읽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리고 새는 더 이상 노래하지 않고, 이런 표현 쓰죠. 다음 해에 DDT가 뿌려져 있는 곳에서 지렁이를 먹고 새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알을 낳아도 그 알이 부화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새는 더 이상 노래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로빈 새를 사랑하고 다양한 새의 울음소리가 아니죠. 새의 지저귀는 소리를 보면요, 사람들의 감성을 터치하거든요. 근데 새는 노래하지 않고라는 그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렸거든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이게 어떻게 과학적인 글이냐. 과학적이지 못하다. 레이첼 카슨은 게다가 학문적인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았냐. 그리고 동료 과학자들을 무시했고 그 다음에 결혼하지도 않았고, 툭 하면요, 레이첼 카슨을 부를 적에 뭐라고 불렀냐면요, 미스 칼슨 그랬어요. 52~53살 먹은 50살이 넘은 여성에게 미스 칼슨 이 얘기는요, 누구누구 양, 카슨 양, 이렇게. 그리고 이 표현은요, 사실은 그분을 레이첼 칼슨 씨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 선생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주 나왔던 말이 뭐냐면 레이첼 칼슨한테
결혼을 했다면 화학살충제가 꼭 필요하다는 걸 알았을 텐데, 집안 살림을 했으면 화학살충제가 꼭 필요하다는 걸 알았을 텐데, 그렇게 그런 걸 해보지 않았으니까 결국은 이런 비판을 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심지어는 레이첼 카슨한테 미국의 풍요를 반대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냐고 비판을 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레이첼 카슨에 대한 이미지 같은 것들은요, 과학자가 아니고 고양이를 안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모습이라든지 이랬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모습이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여성은 그런 일을 하는 거,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못한 그런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레이첼 카슨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비판을 한 거죠. 정말 전면 공격을 한 거죠. 그러나 레이첼 카슨은요, 이렇게 더욱더 소란스러운 비판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렇게 사람들이 전면적으로 비판하면 할수록 레이첼 카슨에 대해서 사람들은 더 많이 궁금해했고 그가 주장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화학 산업계에 대한 그들이 예민한 반응을 할수록 대중들은 더욱더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됐고요. 엄청난 일을 하게 되죠. 자, 여기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볼까요? 침묵의 봄이 1962년에 발표된 이후에, 6월달에 발표된 이후에 생겨난 법들입니다. 보통 시민운동할 때 기승전 법개정이라는 표현을 써요. 사실은 법개정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또 그 과정도 중요한데, 이렇게 엄청난 법개정이 이루어졌으니까 레이첼 카슨은요, 전문가도 아니다, 여자다, 그 다음에 뭐 수필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미국 사회의 환경운동의 방향을 바꾼 사람이었어요. 아직도 레이첼 카슨의 책은요, 도서관에서 빌리려고 하면요, 대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제 경험입니다. 여기 보세요. 깨끗한 공기 법, 그 다음에 야생동물 법, 그 다음에 전국 환경정책법, 깨끗한 물과 멸종동물에 관한 법, 미 환경보호청이 1970년대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살충제 사용 규제법도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요, DDT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지만 수출이 되죠. 그래서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같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아프면 네가 아파서 그래,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사람들의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아프면 내 주변의 환경의 문제가 어떨까라고 질문하게 되고요. 환경보호청이 설립이 됐다는 얘기는 했고요. 카슨의 책은요, 그렇게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근데 여기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걸 보면서 요즘은 바다 미세 플라스틱부터 시작해서 플라스틱 문제가 많은데 50년대 초에 카슨이 바다에 대해서 썼는데 왜 바다에 대한 것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관심을 그렇게 많이 끌지 못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더라고요. 카슨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 점입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고 여겼던 필요악이죠. 발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카슨이 확 잡은 거예요. 진보를 위해서 환경 오염이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정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사람들한테 환기를 시켰어요. 여러분 60년대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초기에 여러분들한테 여성운동, 에코페미니즘이 그야말로 거대한 물결이 등장하기 시작한 게 70년대잖아요. 그냥 등장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레이첼 카슨처럼 그야말로 자연에 공감하고
이 문제가 인간의 문제, 자연의 문제가 바로 인간의 문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법적인 변화와 환경의 문제를 다시 사람들에게 알렸던 사람이 있어서 에코페미니즘이 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